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할 책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저자는 룰루 밀러이고요. 이 책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전기인가, 에세이인가, 과학소설인가 여러 번 생각하게 할 만큼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이야기는 궁금증을 자아냈고 갈수록 흥미진진했습니다. 처음에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전기문 형식을 띤 새로운 장르인가 생각했죠. 그러다가 언젠가 저자의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어서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아끼는 저자의 과학의 세인가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추리소설의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책 제목만 봤을 때는 물고기라는 단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가에 관해 말하는 책이겠구나 어렴풋이 짐작을 했지만 책은 제 예상보다 심오하면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저는 이제껏 알지 못한 과학이 밝혀낸 새로운 사실들에 새삼 경이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진화론과 진화생물학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자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는 동안에 저자가 그랬듯 저 역시 열쇠를 찾은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열쇠가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읽어볼게요. 과학자인 나의 아버지는 일찍이 내게 열역학 제2법칙은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가르쳤다. 엔트로피는 증가하기만 할 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줄어드는 일은 없다고 말이다. 똑똑한 인간은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 똑똑한 인간은 이 진리에 맞서 싸우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1906년 어느 봄날 팔자 수염을 기른 어느 키 큰 미국인이 감히 우리의 주인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스타 조던. 여러 방면에서 혼돈과 싸우는 것은 그의 본업이기도 했다. 그는 거대한 생명의 나무의 형태를 밝혀냄으로써 지구의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는 일을 하는 과학자, 더 정확히 말하면 분류학자였다. 그리고 생명의 나무가 완성되면 모든 동식물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밝혀질 거라고 했다. 그의 전문 분야는 어류로 그는 새로운 종을 찾아 전 지구를 향해 시간을 보냈다. 조던은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지치지 않고 일했고 그 결과 당대 인류에게 알려진 어류 중 5분의 1이 모두 그와 그의 동료들이 발견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코수염을 기른 과학자는 평생의 노고가 자기 발치에서 내장을 쏟아내는 파괴의 잔해 한가운데서 이상한 짓을 했다. 그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그 지진이 전하는 명백한 메시지, 즉 혼돈이 지배하는 이 세계에서 질서를 세우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할 운명이라는 메시지에 그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대신 소매를 걷어붙이고 허둥지둥 뭔가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고 많은 무기 중에서 바늘 하나를 찾아들었다. 그는 엄지와 검지로 바늘을 잡고는 바늘귀의 실 한 홀을 깨더니 그 파괴의 잔해에서 그나마 정체를 알아볼 수 있는 물고기 하나를 겨냥했다. 그러고는 한 번의 유연한 동작으로 바늘을 물고기의 목살에 찔러 넣어 이름표를 꿰매 붙였다. 폐허에서 구해낼 수 있는 모든 물고기의 이 작은 동작을 반복했다.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혼돈에 반격한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당시 나는 20대 초반으로 이제 막 과학기자로 발돋움하던 참이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나는 그가 바보라고 생각했다. 바늘은 분명 지진에 맞서서는 효과가 있겠지만 화재나 홍수, 녹, 그 밖에 그가 고려하지 못한 수천 가지 파괴 방식에 대해서는 어쩐단 말인가.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게 찾아온 혼돈에 뒤흔들리고 내 손으로 직접 내 인생을 난파시킨 뒤 그 잔해를 다시 이어붙여보려 시도하고 있을 때 문득 나는 이 분류학자가 궁금해졌다. 어쩌면 그는 무언가를 끈질김에 관한 것이든 목적에 관한 것이든 계속 나아가는 방법에 관한 것이든 내가 알아야 할 뭔가를 찾아낸 것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가당치 않게 커다란 믿음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다. 자기가 하는 일이 효과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전혀 없을 때에도 자신을 던지며 계속 나아가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약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바보의 표지가 아니라 승리자의 표지가 아닐까 생각했다. 그리하여 유난히 막막한 기분이 들던 어느 겨울 오후, 나는 구글 검색창에 데이비드 스타조던이라는 이름을 입력했고 덥수룩한 팔자 수염을 기른 늙은 백인 남자의 세피아톤 사진과 마주했다. 눈빛이 좀 강경해 보였다. 나는 궁금해서 마우스를 클릭해 다른 사진들도 살펴봤다. 갑자기 양처럼 보이는 소년 시절의 조던이 나타났다. 짙은 곱슬머리가 흘러내리고 귀가 두드러지게 튀어나와 있었다. 보트 위에 똑바로 서 있는 젊은이의 모습도 있었다. 어깨가 넓어졌고 거의 관능적이라고 묘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랫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가 쓴 논문과 책들이 있는 링크도 보였다. 어류 수집 안내서, 한국과 사모아, 파나마의 어류에 관한 분류학 연구, 심지어 절망과 음주와 유머와 진실에 관한 에세이도 있었다. 그는 또 어린이 책도 썼고 풍자와 시도 썼다. 하지만 타인의 삶에서 안내를 받고 싶어하는 길 잃은 저널리스트에게는 한 남자의 나날들이라는 절판된 회고록이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좋았다. 절판된 지 거의 한 세기가 지난 책이었지만 다행히 어느 중고책 거래자가 그 책을 갖고 있는 걸 발견했고 그에게 27.99달러를 지불하고 그 책을 넘겨받았다. 도착한 배송꾸러미는 따뜻하고 뭔가 마법에 걸린 물건 같은 느낌이었다. 마치 그 안에 보물지도라도 담겨 있는 것처럼. 스테이크 나이프로 포장 테이프를 자르니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가 희미한 빛을 내는 올리브색 책 2권이 나왔다. 나는 큰 주전자 가득 커피를 만들어 1권을 무릎에 올리고 소파에 앉았다. 이로써 혼돈에 항복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파헤칠 모든 채비가 끝났다. 휴, 한숨이 나온다. 그의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 데이비드 스타조던은 자기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고 상처 하나 입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었다. 이런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우주적 정의의 감각 같은 건 그 까칠하고 무의미한 조직 속 어디에도 새겨져 있지 않을 만큼 야멸차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바닥모를 혼란한 세계는 소매 속에 또 하나의 속임수를 감춰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을 훔쳐갈 마지막 하나 남은 방법을. 이 세계가 마침내 그의 물고기 컬렉션을 단박에 허물어뜨린 그 은근하고 음흉한 방식을. 그것은 번개도 아니고 홍수도 부패도 아니며 큰 입을 벌려 그 모든 걸 집어삼킨 거대한 싱크홀도 아니다. 아니, 자연의 방법은 훨씬 더 잔인했다. 자연은 그가 자기 손으로 직접 그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 데이비드 스타조던이 분류학의 기술을 실행하고 다윈의 충고대로 진화상의 친연성에 따라 생물을 분류함으로써 작동시킨 그 과정이 치명적인 발견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에 분류학자들이 타당한 생물 범주로서 어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조류는 존재한다. 포유류도 존재한다. 양서류도 존재한다. 그러나 꼭 꼬집어 어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이 어리둥절하게 들리는 개념을 캐럴 개숙윤의 경이론 책 자연의 이름 붙이기에서 처음 접했다. 나는 분류학 분야에 관해 좀 더 공부해 볼 생각이었고 그때 그 주제에 관해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이었다. 데이비드 조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전체 과학의 풍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분류학의 아버지인 카를 폰 린네에 대해 알아보고 다윈에 대해, DNA에 대해 좀 더 배워보려 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발견한 사실은 내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다. 그 발견은 단순했고 미묘했고 특출났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아주 놀라운 관계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박쥐는 날개가 달린 설치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낙타와 훨씬 더 가깝고, 고래는 실제로 유재류, 발굽이 있는 동물로 사슴이 속한 과라는 사실이 그렇다. 과학적으로 좀 더 논리적인 일은 어류란 내내 우리의 망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어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류라는 범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데이비드에게 너무나도 소중했던 그 생물의 범주. 그가 역경의 시간이 닥쳐올 때마다 의지했던 범주. 그가 명료히 보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그 범주는 결코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 우주가 데이비드 스타 조던에게서 그가 사랑하는 물고기를 빼앗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느낀 약간의 병적인 만족감을 제외하면 내게 그것이 중요한 일인가? 조금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표본들을 유리단지에 정리하는 것이 직업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범주로서 어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일일까? 이 물음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몇 년 동안 이 주제를 조사하고 헤더의 아파트에 있는 내 작은 방을 새롭게 그려진 들쭉날쭉한 생명의 나무 그림들로 도배한 끝에 우리 발 아래 세계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에 전율로 부풀어 오르는 심장을 느끼며 바로 동시에 그 모든 게 그저 의미론에 불과한 게 아닌가 하는 회의에 머리를 얻어맞았다. 언어학적 파티의 마술쇼.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와 하는 놀람의 함성. 그래서 어느 날 나는 퇴근해서 돌아온 헤더에게 그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주제에 심취한 나 때문에 헤더 역시 뜻하지 않게 그 주제를 훤히 깨고 있었다. 나는 헤더에게 코트를 벗고 소파에 앉아보라고 했다. 그리고 와인과 치즈를 가져온 다음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을 물었다. 너는 이런 게 조금이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자 헤더는 충격에 멍해진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물론 중요하지. 헤더는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코페르니쿠스를 예로 들었다. 그 시대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별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웠을지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그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에 관해 생각하고 별들이 매일 밤 그들 머리 위에서 빙빙 돌고 있는 천구의 천장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서서히 놓아버릴 수 있도록 수고스럽게 복잡한 사고를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말이다. 왜냐하면 별들을 포기하면 우주를 얻게 되니까. 라고 헤더는 말했다. 그런데 물고기를 포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는 전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가지는 알 수 있었다. 물고기의 반대편에 다른 뭔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물고기를 놓아주는 일은 그 결과로 또 다른 어떤 실존적 변화를 불러온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별들의 경우에 꼭 그랬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 별들을 포기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일이었다. 그건 그들이 너무 작고 너무 무의미하고 너무 통제불능으로 느껴지게 만들었다.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신저를 공격했다. 코페르니쿠스가 별들을 포기했을 때 그는 이단이라는 저주 어린 판결을 받았다. 조르다노 브루노가 별들을 포기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화용대에 묶어 불에 태웠다. 갈릴레오가 별들을 포기했을 때 그는 가택연금을 당했다. 나의 경우 어린 시절 데크 위에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눈 그날 아침 별들을 포기했을 때 내게는 가벼운 바람이 한 자락 불어왔다. 그것은 빙글빙글 돌며 우주를 의미 없이 누비는 느낌이었고 상태가 나쁜 날이면 거의 치명적인 냉기를 안겨주는 느낌이었다. 아버지는 쌍안경 뒤에서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고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씩 웃는 얼굴로 내게 돌아서면서 이렇게 단언했다. 의미는 없어. 마치 내가 살아오는 내내 그 질문을 할 순간만을 열렬히 기다려왔다는 듯 아버지는 내게 인생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통보했다. 의미는 없어. 신도 없어. 어떤 식으로든 너를 지켜보거나 보살펴주는 신적인 존재는 없어. 내세도 운명도 어떤 계획도 없어.
그리고 그런 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믿지 마라. 그런 것들은 모두 사람들이 이 모든 게 아무 의미도 없고 자신도 의미가 없다는 무시무시한 감정에 맞서 자신을 달래기 위해 상상해낸 것일 뿐이니까. 진실은 이 모든 것도 너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란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내 머리를 톡톡 토닥여 주었다. 그때 내 얼굴이 어떻게 보였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다. 잿빛이었을까? 그건 마치 이 세상을 덮고 있던 깃털을 넣어 만든 커다란 이불을 빼앗긴 느낌이었다. 혼돈만이 우리의 유일한 지배자라고 아버지는 내게 알려주었다. 혼돈이라는 막무가내인 힘의 거대한 소용돌이. 그것이야말로 우연히 우리를 만든 것이자 언제라도 우리를 파괴할 힘이라고 말이다. 혼돈은 우리의 그 무엇에도 관심이 없다. 우리의 꿈, 우리의 의도, 우리의 가장 고결한 행동도 절대 잊지 마라. 데크 아래 솔잎들이 쌓인 땅을 가리키며 아버지가 말했다. 너한테는 너가 아무리 특별하게 느껴지더라도 너는 한 마리 개미와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걸. 좀 더 클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하지는 않아. 당신 머릿속에 존재하는 위계의 지도를 들여다보느라 아버지는 여기서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요점을 더 분명히 표현하기 위해 두 팔을 활짝 벌렸다. 나는 이게 포옹하자는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아버지가 농담이야, 넌 중요해 라고 말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좋아, 이제 이게 전체 시간의 길이라고 생각해보자. 여기서 인간이 존재한 기간은 요만큼이야. 게다가 우리는 아마 곧 사라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만약 지구 저 멀리서 떨어져서 본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지. 거기엔 행성들이 있고 그 너머엔 더 많은 태양계가 있어. 아버지가 정확히 저 단어들을 사용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거의 20년 뒤 천문학자 닐 디그레스 타이슨이 우리는 점 위에 점 위에 점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을 때 나는 아버지의 단언과 똑같은 말을 들었다고 느꼈다. 7살의 내게 그날 폐부에서 회오리 치던 차가운 느낌을 말로 옮길 수 있는 언어는 없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건 뭐하러 해? 학교엔 왜 가? 뭐하러 종이에 풀로 마카로니를 묻히는 건데? 어쨌든 유년기 동안 나는 그 답을 알아내기 위해 조용히 아버지의 행동을 관찰했다. 이제야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 할 반박의 말을 찾아냈다. 우리는 중요해요. 중요하다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 지구에게, 이 사회에게, 서로에게 중요하다.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질척거리는 변명도 죄도 아니다. 그것은 다윈의 신념이었다. 반대로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만 하고 그 주장만 고수하는 것이야말로 거짓이다. 그건 너무 음울하고 너무 경직되어 있고 너무 근시안적이다. 가장 심한 비난의 말로 표현하자면 비과학적이다. 어떤 사람에게 민들레는 잡초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똑같은 식물이 훨씬 다양한 것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다윈이 독자들에게 그토록 열심히 인식시키고자 했었던 관점이다. 자연에서 생물의 지위를 매기는 단 하나의 방법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좋은 과학이 할 일은 우리가 자연에 편리하게 그어놓은 선들 너머를 보려고 노력하는 것. 당신이 응시하는 모든 생물에게는 당신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복잡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계에 관해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은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자연 위에 그은 선들 너머에 또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 또 어떤 범주들이 무너질 참일까? 구름도 생명이 있는 존재일 수 있을까? 누가 알겠는가? 해왕성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비로 내린다는데 그건 정말이다. 바로 몇 년 전에 과학자들이 그 사실을 알아냈다. 우리가 세상을 더 오래 검토할수록 세상은 더 이상한 곳으로 밝혀질 것이다.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안에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잡초 안에 약이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얕잡아 봤던 사람 속에 구원이 있을지도 모른다.
과학자들은 긍정적 환상을 갖는 것이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나는 서서히 목표만 보고 달려가는 터널 시야 바깥에 훨씬 더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게 됐다. 내가 물고기를 포기했을 때 나는 해골 열쇠를 하나 얻었다. 이 세계의 규칙들이라는 격자를 부수고 더 거침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물고기 모양의 해골 열쇠. 이 세계 안에 있는 또 다른 세계.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고 하늘에서 다이아몬드 비가 내리며 모든 민들레가 가능성으로 진동하고 있는 저 창밖, 격자가 없는 곳. 그 열쇠를 돌리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단어들을 늘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다.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무엇을 잘못 알고 있을까? 과학자의 딸인 나로서는 깨닫기까지 오래 걸리긴 했지만 내가 물고기를 포기할 때 과학 자체에도 오류가 있음을 깨닫는다. 과학은 늘 내가 생각해왔던 것처럼 진실을 비춰주는 횃불이 아니라 도중에 파괴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무딘 도구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 질서라는 단어도 생각해보자. 그것은 오르디넴이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배틀에 단정하게 줄지어선 실의 가닥들을 묘사하는 말이다. 1700년대에 와서야 이 단어가 자연에 적용되었는데 그것은 자연의 질서정연한 계급 구조가 존재한다는 추정에 따른 것이었다. 나는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계속 그것을 잡아당겨 그 질서의 짜임을 풀어내고 그 밑에 갇혀있는 생물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걸고 해야 할 일이라고 믿게 되었다. 우리가 쓰는 척도들을 불신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걸고 해야 할 일이라고. 특히 도덕적, 정신적 상태에 관한 척도들을 의심해봐야 한다. 모든 자, 룰러 뒤에는 지배자, 룰러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의 범주란 잘 봐주면 하나의 대용물이고 최악일 때는 족쇄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 책의 매력은 장르를 넘나드는 형식에도 있지만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이 우리를 질문하도록 부추기고 놀라게 하고 궁금하게 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찾은 열쇠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20대에는 어딜 가나 빛이 나는 사람, 빛과 소금처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저 잘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넌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중요해질수록 누군가는 소외되는구나 라고요. 저는 점점 더 평범하고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걸 선호하고 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넌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할 반박의 말을 찾아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배경에 대해서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나 자신도 이해하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오늘은 이 책에서 찾은 열쇠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길 바랍니다.